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민소득 하다가 왜 갑자기 이 투자가 굉장히 이렇게 나오냐?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소득은 이렇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걸로 이루어졌죠. 순수출 이루어져 있죠. 소비는 잠깐 봤습니다. 소비는 어떻게 봤냐면 소득의 함수로 봤죠. 소득의 플러스 함수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를 많이 하죠. 소비 많이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소득이 올라가죠. 그죠? 유효 수요의 하나의 가계에서 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정부 지출은 정부가 가계, 기업이 이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는 뭐의 함수냐면 이자율의 이자의 함수입니다. 이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투자는 이자의 마이너스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함수라는 것은 이자가 이렇게 작아지면, 낮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낮아지면 이자가 싸요. 이자가 싸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기업에서는요,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낮으면 그러면 이자 싸구나. 그러면 그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갖다 많이 증액시키지요. 그래서 이자율의 마이너스 함수에 이자가 내려가면 투자 액수가 굉장히 증가해요. 투자가 액수가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죠. 얼마만큼? 투자 승수배만큼. 그죠? 투자 승수만큼 몇 배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이자율은 기준 이자로 지금 2.75%죠. 2.75%로 해가지고 연 2.75%에서 그 이자율을 기준이자를 누가 정하냐면 정부에서 정합니다. 원래 이자율이 자유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이자 해가지고 해서 미리 정하죠. 어디서 정하냐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해요. 아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를 어느 정도로 할까? 3%로 하는 것이 좋을까? 4%로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를 계속 지금 낮춰가지고 2.75%로 낮춰져 있습니다. 이자를 굉장히 이렇게 낮춘 이유가 3%에서 2.75%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투자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올린다는 것은 기업이 이자를 이렇게 낮추면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생산을 많이 하겠죠. 그죠? 생산해가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이자를 이렇게 낮추면 기업에서는 주로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니면 그 돈 갖고 이렇게 투자를 갖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되고요. 소비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자 싸네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집을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자 싸네. 그리고 이자 싸면 뭐 돈 좀 빌리자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동산이 투자를 갖다 이렇게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부동산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집을 샀다 그런 얘기죠. 이자가 굉장히 싸긴 싸지만 집을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주고 샀어요. 5억 원 주고 샀어요. 5억 원 주고 샀는데 이자가 한 5% 이렇게 이자예요. 그러면 5억 원 주면 그 돈을 5억 원까지는 다 없으니까 한 3억 원 정도 돈을 빌리죠. 그죠? 한 60%. 그럼 3억 정도 빌리면 이자만 얼마 물어야 되냐면 3억에 대한 5% 하면 1,500만 원을 갖다 물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만 1,500만 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이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훨씬 더 많죠. 은행에서
원래 기준 이자는 이렇게 아까 2.75% 이렇게 되는데 은행도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아야 되니까 조금 많이 받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 이자를 갖다 이렇게 5% 훨씬 더 많은 6%, 7%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3억, 5억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 달에 이자가 보통 얼마냐?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지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요. 집 하나 사면요. 내가 한 달에 월급 얼마큼 받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죠?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으면 원금 말고 이자만 매달 내야 돼요. 이자만. 월급의 반을 이자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주 힘들죠. 사람 살기가. 그래서 이자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직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다 직장에 해고를 당했어요. 직장은 관뒀어요. 그럼 이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내잖아요. 그죠?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자를 못 내면 연체가 들어가죠. 연체하면 연체 이자율은 상당히 비싸요. 연체 이자면 그 다음서부터는 연체 이자로 들어가죠. 연체는 보통 한 20%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자가 몇 배로 증가하죠. 연체 이자 못 내서 연체했는데 석 달 이상 하면 연체 이자가 딱 붙어버리면 거기에 이자 못 내서 5% 이자를 못 내서 연체를 했는데 거기에 한 4배인 한 20% 이자를 내라 그래요. 아주 그럼 더 죽어나지요, 그죠? 더 죽어나는데 그러면 그 이자만 내는 게 그럼 연체를 또 하게 되죠. 근데 오래 못 끌어줘요. 안 그러면 경매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집을 차압을 해가지고 강제로 팔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원금 이자를 20년 상환을 갖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 석 달 이상 연체를 하잖아요. 연체에 들어가면요, 금융기관에서는 20년 상환을 하게 하지 않고요. 바로 이 경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 회수의 이익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분할로 내기로 돼 있잖아요. 분할 내기는 것을 연체를 3개월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기간 이익에 대한 회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원금을 다 달라 그래요. 한꺼번에 20년에 나눠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줘. 빌려준 거 도로 다 돌려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억을 빌렸는데 그전에는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한꺼번에 다 달라 그래요. 그럼 다 달라고 하는데 이자를 못 주는데 이제 원금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원금 다 달라고? 원금 다 달라 없죠, 뭐. 그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얼마큼 연체를 했냐? 그전에는 200만 원 내는 것에 대한 그 한 달 분할에 연체를 물게 되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기간 회수의 이익을 해가지고 지금 원금 다 달라 그렇게 하면 3억에 대해서 다 달라 그래요. 3억을 연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전엔 한 달 이자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한 5% 이거 못 내가지고 20% 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큼 달라 그러냐면 3억에 대해서 20% 내세요. 그래요. 이자에. 그걸 다 연체했으니까. 그 이자가 엄청나게 그냥 확 불어나지요. 연체 이자만 엄청나게. 그러니까 원금도 문제고 연체 이자도 문제고 신용도 불량되고 그러면 이제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말이죠. 이거 못 견디겠다 싶으면 경매를 붙여버립니다. 강제로 집을요.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에서 팔죠. 경매하면 집값이 아주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 찾아올 것도 별로 없지요. 완전히 집을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은행도 말이죠. 머리를 잘 돌아가서 말이죠. 이 연체이자 낼 때는 말이죠. 연체이자 낼 때는 연체 빨리 갚으세요 하고 통보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이자가 저는 5% 들어온 걸 20%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야 기분이 좋지요. 그죠? 떼먹힐 염려는 없어요. 왜? 담보를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 둬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조금 심하면 한 1년 정도를 가만둬요. 연체이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죠? 빨리 갚으시지요 하고 통보는 해요. 통보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들들들 안 볶아요. 왜요? 은행이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연체이자에 몰려가지고 이자가 너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지. 그러면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뭐 진짜. 그냥 털고 나오는 거야. 요새 더 큰 문제가 또 그 뭐냐면 이 집값이 말이죠. 5억 원 주고 3억 원을 주는데 집값을 5억 주고 샀는데 집을 사람들이 잘 안 사요.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안 사죠. 5억이 4억 5천, 4억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딴 사람이요. 더 떨어지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안 사요. 이 사람은 급하지요. 그죠? 급하니까 더 내놓으려고 그래요. 공급은 더 많아지고 수요는요. 사는 사람은요. 더 떨어질 걸 하고 안 사요. 그럼 집값은 자꾸 떨어지죠. 집값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 가는데 3억은 그대로 있겠죠. 5억 원은 샀는데 4억 원에 4억 원에서 3억 원에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이 담보를 맡는 회사들이 야 이거 경매해가지고 3억도 안 나오겠어 이렇게 되면 그럼 큰일 나지요. 그죠? 그럼 추가 담보를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면 저 일부 돈을 상환하시죠. 그래요. 이자도 못 내가지고 죽겠는데 집값 떨어져서 죽겠는데 말이지 상환하시죠. 담보 더나 일부를 갖다 상환하시죠. 왜냐면 이게 담보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도 은행은 뭐 땅 파다가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부실채권 되면 은행만 망한 일이고 우리 그렇게 못하죠. 담보 능력이 모자라니까 담보 능력을 더 가져오세요. 다른 담보를 가져오시던가 아니면 3억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상환하시던가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나 그 월급을 계속 직장 갖고 있고 월급 계속 받는 사람들이나 조금 상환하시지요. 그러죠. 그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건 뭐 상환하시죠. 뭐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네. 경매 붙여야겠네. 경매 안 붙이기로 했잖아요. 아니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 경매를 붙이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은 갖고 있어요. 집은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자 내다 보니까 가난해요. 집은 갖고 있는데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도 내죠. 원금 이자 내려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내면 돈이 없어요. 그 다음 잘못하면요. 집은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팔면 경매 팔아가지고 하면 은행빚 갚으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재산은 갖고 있다고요. 집 갖고 있어요. 그래. 재산 많으시네.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라 그래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라 그래요. 재산세 예를 들어서 5억 원 주고 샀습니까? 예. 그래요. 한 1% 세금 내시죠. 1년에. 1%가 얼마큼인데요? 50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달라 그러진 않겠죠. 뭐. 그죠? 한
2, 300만 원 재산세 매년 내라 그래요. 재산세만 내라 그래요. 다른 세금도 많이 내라 그러죠. 이자 내라 그러죠. 이거 내라 그러죠. 집 팔아도 뭐 돈 들어오는 건 없죠. 지금 그렇다고 집을 또 갖고 있자니 이자에 그냥 허덕이고, 안 갖고 있자니 팔아봐야 뭐 아무것도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생활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 직장을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간신히 월급 받는데 그거 원금 이자하고 이거 갚아놓으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자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 내보세요. 내가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자 반 뚝 내고 원금도 쭉 내고 말이죠. 한 1, 200만 원 갖고 처자식하고 이렇게 딱 먹고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집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흔히 요새 시사용어로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그죠? 하우스푸어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죠. 집 가진 가난한 사람. 집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래요. 그래요. 집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독하게 가난한 거예요. 맨날 고민스러워요. 그죠? 안 갖고 있자니 그렇고, 갖고 있자니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하우스푸어. 요새 신조어죠. 그죠? 하우스푸어. 뭐 집 가진 사람이 왜 가난하냐?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 하우스푸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10,000명, 20,000명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은 좀 낫죠. 지방에는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생긴 게 올해예요. 올 연초예요. 오늘 날씨가 추워요. 그죠? 추운데, 이 하우스푸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배고프겠죠. 그죠? 또 날씨까지 춥네요. 집은 갖고 있어서 좀 덜 추울라나? 마음은 썰렁할 거예요. 그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고, 본인도 해결을 못하는 걸 저보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찌하긴. 그냥 살아. 그런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게 힘든데, 팔어, 그러면 집. 팔면 아무것도 없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집 팔면 말이지, 하다못해 전세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전세값도 되게 비싸대요. 그죠? 그래서 전세값도 없다 이거죠. 월세값도 없다. 그럼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팔죠. 그럼 팔지 말어. 팔지 않으면 이자 부담하고 뭐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럼 팔든가.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답이 없는 걸. 정부가 이렇게 돈을 대줘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부가 그런 사람 막 해줘야 되나?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재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빚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집도 없는 사람도 도와줘도 굉장히 많은데, 참 해법도 안 보이고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한국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에 참 문제점이에요. 부동산 투자. 지금 부동산 시간은 아니죠. 그죠? 뭐 부동산은 뭐 그런 정도만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하고요. 이 정부 지출은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조세와 그런 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한번 저번 시간에 한번 잠깐 봤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투자 요 분야에 대해서 자, 사람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투자를 어떻게 하며, 언제 투자를 하며,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며,
그다음 투자는 어떤 효과, 경제 효과가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 투자는 미리 얘기했듯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행위가 투자예요. 투자는 말이죠. 효과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투자를 갖다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증액을 시키잖아요. 증액을 시키면 이 소득이 증가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소득을 창출시키는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을 증가시켜요. 이렇게 수요로서, 그죠? 근데 이게 소득만 창출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어요. 항상. 이게 하나는 소득을 창출시키지만 이 생산하는 측면에 보면 이 생산량은 국민소득은 말이죠. 생산 측면에 가면요. 이것을 생산량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게 소득이 되면요. 그죠? GDP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Gross Domestic Products라고 그랬잖아요.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 실질 생산량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생산한 것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 국민 소득이에요. GDP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은 뭐 하면 생산이 많이 증가됩니까? 생산 요소를 많이 증가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생산은 건 노동과 자본으로 이성된 생산 함수란 말이에요. 하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요. 물론 미시에서 이런 걸 배우죠. 기업이나 개인 단위로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을 꼭 미시 이론이라고 보면 안 되죠. 국가 단위로 보면 되죠. 뭐 그죠? 이렇게 국가 단위로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면 거시 이론이죠. 뭐. 나중에 생산 측면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정밀하게 한번 볼 거예요. 이 생산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건 생산 함수는 콥다그라 생산 함수는 A, 알파, K, 베타 이런 거 있겠어요. 이건 노동량, 자본량. 여기는 노동계수, 자본계수, 이건 기술계수예요. 소득이 창출되지만 말이죠. 이게 자본재를 구입하는 거니까 이 생산 측면에 가가지고 자본을 증대시켜요. 자본재를 갖다 사들였으니까 그 자본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본재가 늘어나게 되죠. 그 자본재, 이 자본이 증가하게 돼요. 자본이 증가하면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또 증가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생산 능력을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을 창출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동시에 두 가지 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 이 투자는 여기 보면 자본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자본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 생산 요소예요. 그죠? 자본을 사용하면 자본의 대가가 이자라 그래요. 그래서 자본 비용이라 그러죠, 이걸요. 그죠? 미시경제에서 배우는데 미시경제를 안 배우면 뭔 소리야 하겠죠, 뭐. 그죠? 그래 나중에 이것도 배울 거고요. 이 자본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자본이라는 것은 이 투자의 집합체를 자본이라 그래요. 생산에 가면요 그걸 투자라 그러지 않고 자본이라 그래요. 투자나 자본이나 똑같은 거죠.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자본은 어떤 한 일정 시점에서 자본이 얼마큼이야라고 그거 파악하는 것이고요. 투자는요, 유량의 개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돈이, 자본재가 얼마큼 쌓이는가라는 그 유량의 개념이고 자본은 저량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강의실에 여기 만약에 10분마다 만약에 10명씩 들어온다고 가정하지요. 지금 현재 몇 명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분마다 이렇게 10명씩 들어와가지고 지금 100명이 됐어요. 그죠?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그죠? 그러면
좀 있으면 10분이 있으면 말이야 1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10분 후에 이게 학생 수를 채우면 얼마입니까? 110명이지요. 그죠? 이 110명, 어느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110명이다. 그런 것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10명, 10명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10명을 갖다가 뭐라냐면 투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 유량의 개념이라고요. 제가 여기다 이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100억 원을 투자했어요. 2011년에 100억 원을 투자했어요. 2010년에 100억 원 투자했어요. 12년에 또 100억 원 투자했어요. 그러면 2012년 상황에서 이게 투자고요. 1년 동안 투자한 거고요. 2012년 말에 자본 액수는 얼마큼입니까? 자본은 얼마큼이냐면 100억 원 더해서 토탈 300억 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2012년 12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본액은 얼마큼입니까? 회사로 말하면 자산액은 얼마큼입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300억 원이에요. 왜 300억 원이 됐습니까? 올해 한 100억 원 회장님이 투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자본액이 이때까지는 200억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100억 원 더 늘어서 300억 원이 되었죠. 100억 원 더 늘은 거 이거는 투자고요. 이거는 지금 아주 일정 시점에서 하는 것은 자본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투자라는 거 캐피탈 투자는 투자를 갖다가 자본이라는 것은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다 합계해 놓은 거다라고 투자에 대한 증가분을 갖다 합계해 놓은 것이다라고 전 그냥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자본은 뭐냐면 투자가 자본이고 자본이 투자란 말이에요. 보는 시점이 다 틀려서 그럴 뿐이죠. 투자의 다 집합체는 다 자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투자가 증액됐어요. 투자가 증액되면요. 그러면 소득이 유효수요가 나서 소득이 생산량이 많아서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자본이 이렇게 증액되면요. 그러니까 투자가 증액하면 자본이 증액돼요. 그죠? 증가돼요. 그러면 생산이 증가된다고요. 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용어로 투자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누가 이런 말을 씁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투자는 말이죠. 두 가지 성격을 갖죠. 이중성격자예요. 그러니까 이중성격은 아니고 이중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는 수요 측면에 가면요. 소득을요, 이렇게 창출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생산 능력을 이렇게 확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효과를, 하나 갖고 말이죠. 그냥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수요 측면에서는 이런 수요를 올리고 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본에 대한 거기에 효과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좋은 거죠. 그러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수 있고. 그게 거시경제에서는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 투자가 증가되면 공급을 또 증가시켜가지고 총공급을 이동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무기를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창을 갖고 있고 하나는 칼을 갖고 있고 동시에 해서 여기는 이거 쓰고 여기는 이거 쓰고요. 하나는 활로 써가지고 말이죠. 가까운 거는 이런 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요. 먼 것은 거리가 머네. 그거는 활 딱 해가지고 딱 활로 써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참 투자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용도로 써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는 이렇게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아주 이중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수요적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다 갖고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책을 읽다가 뭐 투자의 이중성 뭐 그런 얘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 이론 뭐 이런 데 가면 투자의 이중성, 투자가 무슨 이중성격자인가 다중인격자인가 그게 아니고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생산 능력 증대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성격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는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거예요. 투자는 어떻게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하는가라는 거죠. 기업은 또 언제 투자를 받아들이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투자를 하는가, 투자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그 투자 결정 원리를 좀 한번 조금 보려고 그래요. 좀 깊이 들어가서. 그거는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경영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결정하고 뭐하고 할 때 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거 투자하라 마라 그런 것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죠. 좀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거 투자하는 방법, 이거 투자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자, 투자는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또 이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남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돈을 제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요. 왜 빌려줬어요? 빌려준 이유는 이 사람이 이자를 주니까 그렇죠. 그죠? 이자를 안 주면 빌려줄 리가 없죠. 그죠? 투자의 목적은 뭐냐? 돈을 빌려줬다 하면 투자에 들어오는 돈, 이자가 욕심이 나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얻기 위해서 버는 거죠. 투자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 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돈을 그냥 써버리는 거, 그건 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투자라 그러질 않아요. 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돈이 돌아오는 돈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자라고 한다 말이에요. 제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100만 원 빌려줬는데 2012년에 빌려줬어요. 2013년에 가서 1년 후에 이 사람이 100만 원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10만 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0만 원은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이자 R. 여기에 보면 이걸 0.1, 10%라고 가정한다. 그럼 110만 원을 주겠죠. 그죠? 110만 원을 줄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준다 그렇다면 투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투자의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자를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자가 그게 목표라고요. 그게. 돈 이렇게 빌려줄 때 이렇게 돈 주는 것을 이자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주식에다 투자했어요. 기업에다 투자했어요. 돈을 갖다 투자했죠. 투자하면 기업에서 그 주식에다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거는 뭐 매달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몇 %씩 준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주지 않고 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드리고요. 안 나오면요. 안 줘요. 마이너스 나면 원금도 까먹어요. 그죠? 그 대신 많이 나면 많이 주죠. 그런 방식.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자가 몇 %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줄 거예요. 그죠? 내가 기업이 나한테 돈을 주라고 준 거죠. 근데 이렇게 1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많이 남으면 많이 주세요. 그래요. 많이 남으면 많이 줄게요. 얼마큼 줄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익 남는 거에 한 30% 주시죠. 뭐 많이 남으면. 그럼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적자나면요. 적자나면 이익 볼 때 봤으니까 손해 날 때는 너도 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액을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 말이야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원금을 안 줘요. 한 70만 원밖에 안 줘요. 오히려 딱 잘라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 돈 안 줄지도 몰라요. 마이너스죠, 그죠? 이자 주는 방식이 좀 틀려요. 이익을 주는 방식이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어려우면 마이너스로 줄 수도 있고 방식이 좀 틀리죠. 좀 위험하죠. 그런 위험을 위험해가지고 영어로 리스크라 그래요. 그런 걸요. 리스크가 큰 곳은 이익을 돈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손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많으니까 이익 나면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과감하게 투자하지요, 그런 걸요. 그런 방식, 돈을 꼭 이렇게 자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 자녀분에 가지고 이익에서 오는 거. 그것을 뭐 부배당 또는 이익의 일정 지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넓은 의미의 이자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일정 액수로 들어오면 이자고, 그러면 그 자녀분에 대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한 실적 봐가지고 많이 나오면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을 이윤 배당 이렇게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로 그것도 하나에 보면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자라고요. 주는 방식이 틀릴 뿐이죠. 그래서 이자는 경제학에서 이자는 그냥 뭐 돈 빌려주고 뭐 이렇게 일정액으로 받는 게 이자다, 이자율은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자는 그 뭐 수익률의 개념이고 뭐 이익률의 개념이고, 이익이나 이자나 뭐 배당이나 뭐 전부 다 이자예요. 다 돈 들어오는 거 아니고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죠? 그럼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러면 이자가 많으면 그럼 투자를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딱 이자를 하면 그걸 우리는 돈 버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주는 개념이라, 비용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많이 주는 게 기업은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낮으면 그럼 투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사업이 있으면 이 수익률이 얼마큼 돼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자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그것은, 자본시장에서 또는 그 화폐금융시장에서 거기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요.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 채권시장에서 채권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 이자 결정은 어떻게, 이자는 얼마큼 줘야 됩니까? 이자율이 얼마큼 결정됩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거는 화폐금융 그런 분야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거. 그거는 돈하고 관련됐으니까 돈 많이 빌려주려고, 돈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 빌려 받으려는 사람하고 둘과의 협상에서 벌어지겠죠. 그게 화폐를 공급하고 화폐를 갖다가 화폐를 갖다가 수요하고 공급하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건 화폐금융.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있으면 다음 시간서부터는 화폐금융 시장을 한번 본다고요. 거기에 의해서 이자가 결정이 돼요. 이자는 말이죠. 화폐금융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자가 결정되는 거, 그 이자에 대한 그 본질을, 이자에 대한 그 결정하는 원리, 그거는 화폐금융 시장에서 보고, 자, 이자가 결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자가 결정된 것을 놓고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투자를 하려면 말이죠. 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람이 투자할 때는 말이죠. 이게 투자할까 여부를 갖다가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돈 들어오는 거 있죠. 돈 들어오는 거. 지금 이 100만 원하고 2014년 내년에 110만 원하고는 이 화폐 가치가 틀리겠죠. 지금 100만 원이 좋겠어요? 1년 후에 110만 원이 좋겠어요? 그럼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죠? 1년 후,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후에 주는 100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죠? 지금 100만 원하고, 야, 지금 100만 원 가질래? 10년 후에 100만 원 가질래? 10년 후에 100만 원 가지면 그게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치? 안 줄 수도 있고, 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행에 저금을 한다면, 은행이 만약에 10% 이자 이러면, 그러면 이거 은행에다가 저금하면 원금 이자 이렇게 딱 주니까 11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110만 원은 지금 현금으로 갖는 지금 가치로는 얼마냐? 이걸 한번 환산해 봐야 된다고요. 돈이, 난 돈 들어오는 게 목적이었었는데, 들어오는 돈이 목적이었었는데, 돈 들어오는 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들어오는 건지, 내년에 들어오는 건지, 2년 후에 들어오는 건지, 3년 후에 들어오는 건지 모르죠. 그죠? 근데 돈의 가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들어온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1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의 얼마인가? 2년 후에 100만 원은 지금의 얼마인가? 2년 후에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하고 가격이 차이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2년 후에 들어오는 100만 원은 지금 현금으로 해선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돈을 준대요. 돈을 주는데 자 지금 100만 원 준대요. 100만 원 갖다 빌려주려고 그래요. 이건 빌려주려고 하죠. 돈 이제 비용으로 나갈 거예요. 자 내가 돈 들어오는 게 얼마냐면 1년 후에 110만 원 줄게. 그럼 1년 후에 110만 원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얼마일까? 하고 비교해서 이게 많으면 110만 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5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5만 원이라고 딱 하면 말이죠. 이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말이죠. 은행에다가 집어넣으면 110만 원 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빌려줬더니 1년 후에 내가 105만 원 줄게. 라고 하고 100만 원. 그럼 1년 후에 105만 원은 지금 가치로 하면 지금 내가 얼마하고 같은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래에 돈 들어오는 것을 현재로 지금 현금이 얼마인가라고 계산한 것을 이것을 현재 가치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얼마큼인가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라 그래요. 현재 가치화한다 그래요. 그것을 현재 가치화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디스카운트 한다 그래요. 그런 용어를 써요. 현재 가치화하는 거죠. 현재 PV. 현재 가치화하면 얼마인가? 1년 후에 돈을 갖다가 현재 가치하면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건요, 이게 현재 가치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110만 원, 이거 1년 후에 들어온 거죠. 지금 현재로 하면요,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100만 원하고 110만 원하고는 같단 말이에요. 이건 2012년에 110만 원이고 이건 2014년에 11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지금 2012년에 받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그럼 얼마냐면 이 110만 원을 갖다가 1 플러스 이렇게 R로 이렇게 딱 0.1로 이렇게 나눠주면 100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현재 가치화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현재 가치화 이만큼을 갖다 현재 가치화 하는 거죠. 그러면 2014년은요 121만 원이 될 거예요. 121만 원은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에다가 1.R에다가 곱하기 또 여기에 제곱으로 해놓은 거죠.
그죠? 이건 1.1일 텐데 1.1의 제곱은 1.21이에요. 1.21에 100만 원, 121만 원이 된 거죠. 그럼 2년 후에 2013년 말에 주는 그러니까 2년 후에 121만 원은 지금의 돈이 지금의 돈으로 하면 현금하고 얼마하고 같은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121만 원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이자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2년 됐으면 2년으로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얼마입니까 하고 지금 가치로 얼마입니까 라는 것이 돈이 나와요. 지금은 현금하고 얼마큼 같다는 것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은행에다 적으면 돈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꾸로 들어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보면 이게 현재 가치화 한다 그래요. 2년 후의 돈은 지금이 얼마인가? 2년 후에 120만 원은 얼마인가? 그거는 100만 원이라고요. 지금 100만 원하고 2년 후에 120만 원하고 돈이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현재 가치화 하는 거죠. 제가 2012년에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이게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금 빌려줘요. 그럼 2013년, 14년, 15년 해가지고 지금 3년에는 갚기로 됐어요. 어떻게 갚게 됐냐면 2013년에는 이자 10만 원 주고요. 2014년은요 이자 10만 원 주고요. 2015년은요 10만 원 하고 이자하고 원금 줘야죠. 원금 100만 원 하고 줄 거예요. 100만 원 하고 주는 그런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게 다 현재 가치화하면 얼마인가라고 비교를 해봐야죠. 돈 빌려주면 이렇게 돈을 준대요. 돈을 주면 난 이거 돈 빌려줄까 말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화하면 얼마나 되냐 말이에요. 얼마나 되냐면 이거는 10만 원이죠. 10만 원은 1 플러스 R, 이게 R이 만약에 10%라면 R만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후에 10만 원은 지금이 얼마냐면 10만 원에 1.11로 나는 그런 돈이라고요. 그러면 한 90 몇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러면 2년 후에 받는 10만 원은요. 10만 원은 2년 후에 받는 것은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냐 말이에요. 그죠? 그건 10만 원 이건 1.R의 제곱이라고요. 2년 후는. 그러니까 2년 후에 있는 돈이죠. 그죠? 2년 후에 받는 돈이죠. 지금 가치로 하면 그럼 1.21로 나눈 1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 돈으로 말하면 6만 원이라고요. 이거는요. 그리고 3년 후에는요. 지금 이것도 주고 3년 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또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년 후에는 10만 원에다가 1-R의 삼성 3년 후에 주는 10만 원 하고 그다음 원금도 줘야죠. 원금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원금은 얼마큼이냐면 거기다가 100만 원 받을 거예요. 그죠? 3년 후에 받는 10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 그거는 1.1의 삼성으로 된 100만 원의 가치라고요. 나눈 것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하고 3년 후에 받는 100만 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죠? 그 지금 가치로 따지면 3년 후에 100만 원은 1 플러스 R의 3승의 100만 원이라고요. 지금으로 하면 이게 0.1에다 0.1에다 1.21에다가 0.1로 1.1로 곱하면 12 해가지고 1.1로 나는 그런 형태가 되죠. 1.31로 나면 100만 원에 1.31이니까 1.3 하면 8, 3, 7, 3, 7, 21, 6, 한 0.6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60만 원 정도 가까이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산수가 좀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계산하는 게. 이거는 3년 후에 받는 100만 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60만 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이걸 이만큼 준대요. 이만큼 주어가지고 요 100만 원 지금 현재의 100만 원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0.1이라면. 그래서 이게 많거든. 이게 만약에 108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9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빌려주면 근데 10만 원 손해잖아요. 그죠? 이런 건 돈을 안 빌려준다고. 투자 안 한다고요. 투자 결정하는 원리가 현재 가치화해서 돈 들어오는 걸 현재 가치화해서 전부 다 서로 비교해서 현재 가치한 돈을 갖다 비교해서 결정을 한다고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고 있는데 왜 꺼내고 있냐면 저 시계가 6시라서 왜 너무 6시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약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일찍 끝나는 건 괜찮은데 늦게 끝나는 건 되게 싫어하더라고. 반대인가? 자, 이런 논리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런 논리로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곳에 얼마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죠. 지금 이건 이건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돈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10만 원, 10만 원, 이건 3년 후에는 110만 원에 들어오는 거죠. 1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3년 동안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죠. 이 돈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돈.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면 C라고 표시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데 미래에 들어온다 그래서 피처에 돈 들어오는 것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럼 이것은 요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비교한다면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지금 돈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해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해는 1 플러스 R, R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어요. 은행 이자가 만약에 결정이 돼 있다, 기준 이자율로 결정됐다면 이건 1승입니다. 1년 후에 들어온 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들어오는 돈은요. 두 번째, 이건 2년 후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것은 1 플러스 R의 2승이죠. 그렇죠? 그럼 3년 후에 들어오는 것은 3승에 1 플러스 R의 3승이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계속 들어와서 이게 n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죠. 이것을 기호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하면 표로 하면 이거는요 시그마 해가지고 시그마는 건 다 더한다는 거예요. 다 더. i는 1서부터 f 그러니까 n까지 다 들어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fi에다가 1 플러스 r의 i승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럼 이게 1서부터 3까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건 1, 여기 2, 3 이런 형태를 가지고 전부 다 표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호를 표시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3년에 들어왔다면 3년에 돈 들어온 게 10만 원, 10만 원 여기 3년에 이건 110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것을 10만 원을 지금 현재 가치화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죠. 3년 후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죠. 이것은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현재 가치화한 거예요. 전부 다 PV로. 프레젠트 밸류 한 거라고요. 순 현재 가치화하는 거, 돈 들어오는 거, 수입에 들어오는 거에 현재 가치한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화한 이런 돈이에요. 돈 들어온 거냐? 다 그렇게 따져야죠. 그죠? 이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지금 돈 들어오는 것을 현재 가치화 했는데, 보험에 보면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라고 해요. 지금 매달 10만원씩 내세요. 10만원 내시면요. 20년까지 계속 부시죠. 그럼 보험을 다 대다가 20만 내면 부신 거 돈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요. 1000만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 원씩 부어 나가세요. 매달 10만 원씩. 한 달에 120만 원 부어 나가세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어 나가시면 그중 사고가 있으면요 그대로 돈을 다 그 사고 비용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형 해가지고 뭐 이 여기 뭐 이거 다 20년까지 이렇게 부어 나갔으면 20년 가면 이거 전부 다 20만 원씩 하면 2,400만 원이에요. 그죠? 만기에 되시면 2,4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보험상품 많죠. 원금 보장형. 원금으로 준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자는 얘기냐? 이 사고 나면 사고 돈도 주고 이 2,400만 원 주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엄청 많다고요. 20년 후에 2,400만 원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얼마냐면 난 돈 지금 줘요. 그죠? 지금 주는데 20년 후에 2,400만 원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1-R 지금 이자율을 갖다가 한 10%만 잡으면 만약에 0.1이라 하면 1.1이 되죠. 이걸 20승을 해버리면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 2,400만 원 얼마냐? 20년 후에 2,400만 원 지금의 돈으로 현재 가치하면 얼마냐? 껌값이라고요. 껌보다 좀 비싸겠지. 그죠? 이 돈은 돈도 아니에요, 이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돈이죠. 그런 상품, 그 현혹되지 말고 그런 상품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보험회사는요,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는 돈인데,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산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드는 거네. 좋아하죠. 그 거시경제학을 안 들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줄 알아요. 이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 따져도 아무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돈 안 받고 차라리 보험료 좀 깎아주세요. 그게 나아요. 그러면 깎아달라 하면 그럼 10만 원 내지 마시고요. 이거 하지 말고 소멸형으로 아예 없어지는 돈. 그러면 보험료 그러면 한 반액으로 줄겠다. 안 줄어요. 그럼 얼마 됩니까? 그러면 10만 원 내지 말고 9만 5천 원 내세요. 그럼 5천 원씩 그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라고. 그런 상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화로 하면은요. 그런 그거 이제 보험을 만약에 설계할 때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딱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거 참 좋다, 그런 상품을 이렇게 설계를 할 것인가,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걸 갖다가 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을 내가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 갖고 장난치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배제하면 되고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한테 얼마큼 이익되는가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현재 가치화 하는 것을 많이 써요. 현재 가치를 다 쓰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현재 가치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지 다 할 때는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다 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자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원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런 원리가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돈 들어오는 시기에 이게 장래에 들어오는 거고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니까 물론 사고가 날 확률이라는 그 확률 그런 위험률 그 리스크율 그런 것도 따져야겠지만 이 현재 가치화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투자 결정할 때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한다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말이죠. 국민연금도 계속 우리가 냅니다. 국민연금 굉장히 많이 내요. 얼마큼 내냐면 월급 받는 거에 8.6%를 내요. 제가 300만 원 월급 받죠? 그러면 상구 27만 원 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자 직장 가면 한 30세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 그래요? 60세까지 내래요. 30년 동안 몰아가는 거죠. 얼마씩? 예를 들어 월급이 이렇게 300만 원으로 딱 평생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는요 거의 27만 원씩 승진하면 더 많이 더 낼 거 아니에요. 그죠? 27만 원씩 12달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30년 동안 이만큼의 돈을 갖다가 계속 적금 붙듯이 붙는 거죠. 그러면 60세가 넘으면 지금은 65세로 이제 곧 바뀌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이제 1세씩 늘어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65세 돼야 이제 받는 거예요. 65세가 되면 그러면 여기 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돈을 줄 겁니다. 돈을 주는데 얼마큼 주느냐? 지금 국민연금 수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60세가 65세가 넘어가지고 얼마 받는 사람이 보통 얼마큼 받느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드물죠. 거의 한 100만 원 받아요. 그거 갖고 노후에 살라고 어떻게 살아?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연금보험을 하나 드세요. 그거 갖고 모자라니까. 그거 갖고 노후에 생활하라고? 와이프 없으면 되는데 와이프 있으면 그거 살기가 힘들죠. 와이프 용돈 하면 딱 맞죠. 노인들은 말이죠. 돈 쓸 때가 많아요. 뭔 쓸 때가 많아요? 많이 아프거든. 시간이 많이 남거든. 많이 남으니까 많이 놀러 가야죠. 그죠? 근데 그래서 돈 쓸 일이 많고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병원에 고장이 많이 났으니까 수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 한 5년 이상 타면요. 계속 자동차 공급사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람도 말이죠. 이렇게 한 20, 30년 이렇게 그러니까 한 50년 이상 쓰면 말이죠. 그럼 병원을 갔다 그냥 달랑달랑 하고요. 한 60, 10년 쓰면 아예 병원에 아예 살아야 돼요. 아예 자동차 공장에 아예 들어놓고 살아야 돼요. 병원비가 좀 싸긴 해야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계속 돈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좀 해야죠. 옛날에 못 먹어본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놈은 그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나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런 형태죠. 그러면 65세가 넘으면 그럼 얼마큼 되느냐? 아마 100만 원 남짓하게 줄 거예요.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현재 가치로 하면 1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주냐? 6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 평균 수명이 80세라 한 80세까지 주죠. 15년 동안 이렇게 주는 거죠. 여태까지 난 30년 보나갔는데 여기서는요.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난 1년에 3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이면 360만 원 보나갔는데 30년 동안 보나갔는데 100만 원씩 준다고? 계산하면 잘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국민연금 들으면 이익입니다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 이익인데 얼마큼 이익인지 그 이자율은 형편이 없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런 거 따져볼 때는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0년 후에 내가 받는 그 100만 원은 얼마일까? 지금 뭐 그런 거 지금 주는 거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따가지고 이건 적금 타는 거에 역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돈 미리 내고 적금 타는 것을 할부로 이렇게 받고요. 그죠? 국민연금 계산해 보니까 꽝이네. 나 안 들으면 됩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강제로 들도록 돼 있어요. 안 내면요. 국민연금 안 내면요. 재산 압류합니다. 돈 안 냈다고. 그래서 반드시 돈을 물게 돼요. 국민연금이나 그랬지만 그 건강보험도 내요. 보험료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요.
그럼 보험 방식이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것도 계산도 시간 가치를 갖다 계산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우리가 돈을 벌어 나갔는데 뭐 우리는 적금을 부지런히 더 나갔는데 적어도 65세까지만 살면 안 돼요. 그죠? 적자지요. 그죠? 돈 시커 묻고 나보고 죽으라고. 그죠? 그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적어도 80세, 평균 80세야만 90세, 100세까지 살아가지고 국민연금을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분 거니까. 안 그러면 적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주는데 일찍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보같이 말이지, 이렇게, 65세 돼가지고 64세 갑자기 말이지, 건강에 안 좋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 그거 같이 큰 손해가 없어요. 그죠? 더욱이 말이지,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말이지, 한 50세 돼가지고, 나는 뭐, 인생이 왜 그럴까? 자살하면 큰일 나요. 왜요? 적금 타고 가야지. 왜 적금 부어놓고 안 타고 그냥 가고 그래? 그죠? 안 되죠. 자살하면 안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분 연금 내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줘야 되는데 일시불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래 사세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손해가 안 납니다. 국민연금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놓은 거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죽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도 국민연금을 부지런히 부어나갔어요. 악착같이 살 거야. 평균 수명까지는 살 거야, 내가 아주. 그래야 내가 본전을 간신히 건질 것 같아요. 뭐 한 100세까지 살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0.1, 거의 한 80세, 81세, 81세가 조금 못 되고 80세 정도 돼요. 80세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연금 받을 때, 죽을 때쯤 되면 그보다 더 많이 내가지고 90세가 넘겠죠. 평균 수명이. 좀 점점점 한국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져요. 고령화 시대에 도래를 한 거죠. 여자가 좀 오래 살아요. 한 80, 한 2세. 남자는 요거보다 조금 적어요. 한 78점 몇 세가 78세 살고요. 여자는 82세 정도 살아요. 그래서 차이가 좀 이렇게 한 4, 5년 나요. 남자들이 일찍 죽고 여자들이 좀 오래 살지요. 여자들이 좀 독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요, 허약 체질이에요. 그리고 뭐 연속국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영화 같은 데서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런 대사가 어디 나옵니까? 연속국이나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옛날에 그 뭐 다모라는 그 연속국 거기에서도 맨 나중에 장면이 그거예요.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다 가지고 칼 맞아서 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칼을 맞아서 나쁜 아기는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죽으면서 파들파들 떨면서 말이죠. 그 여자 그 수사관 다모한테 얘기하지요. 아프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좀 많이 아픕니다. 나도 아프다. 더욱이 난 마음까지 아프다. 네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나도 죽어야 하는 상황에.
그러면서 죽어가지요. 그때 그 뒤에 맨 나중에 살아남은 거 있는 사람이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 살아남아있는 자가 그 사람이 강한 거야. 이 약한 것들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여태까지는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걸로 알고 있겠지.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자가 바로 강한 것이야. 하면서 그거 글로 이렇게 쫙 나면서 그냥 여기 시체가 있고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칼을 탁 집어넣고 말이지 그 악당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저 광야로 말이죠. 딱 오래 사는 자가 강한 것이다. 나는 강자라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살 거야 하면서 그 극은 끝납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면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오래 살아남는 자.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누가 오래 살았어요? 여자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강해요? 여자가 강하죠. 남자는요. 약한 사람이죠. 근데 뭐 그대 이름은 여자, 뭐 갈대와 같은 여자. 누가 여자 보고 이렇게 약하다 그래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한번 살아봐.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가. 여자들이 무서워요. 그대 이름이 약자 누구라고요? 남자라고요. 남자들은 약자예요. 약자가 강자한테 까불면 말이죠. 주워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한 50이 넘어가지고 매 맞고 사는 남자들 요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지요, 그죠? 왜 어디 가서 와이프한테 맞았어?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시퍼래? 가만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퍼락해가지고 됐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뭐 와이프를 많이 뚫게 팼다고 그러는데 그건 못 모를 때 이야기고요. 나이 한 50이 넘어가면 말이죠. 그건 뭐 그냥 막 어머니들이 막 구박하지요. 네가 뭔 벌이나 제대로 해오냐. 뭐 하냐 그 집이나 일찍 들어오냐. 막 야단치고요. 그래도 그냥 સો리 않고 살죠. 왜 안 쫓겨나려고. 그죠?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가서 갈 데가 없어서 돌아와요. 어딜 가라고, 특히 추운데. 내쫓으면요, 갈 데 많을 것 같죠? 진짜 갈 데 찜질방밖에 없어요. 찜질방도 한 2, 3일 되면, 이거 못 있겠어요. 아주 조용하긴 조용한데,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욕먹고 막 구박받으면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사는 게 제일 행복이야.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이 먹게 되면 완전히 이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걸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때리기 하겠어요. 때리지 않겠더라도 언어 폭력 또는 무언의 압력 이게 말이죠. 사람이 아예 그냥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이지 그냥 아주 그냥 아버님들이 쩔쩔쩔 맬 겁니다. 맬 거고 우리 집 안 그렇던데 조금 덜 익어서 그래요. 조금 더 가면 금방 가면 한 5년 내지 한 10년 가면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냥 쫙 밑으로 깔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그리고 강자한테는 말이죠. 약자가 이렇게 납작 엎드려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막 딱 붙으면 말이죠. 고개 뻗쩍 들고 있으면 그건 맞는 거죠. 그죠? 맞거나 아니면 그냥 두 발로 차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 안 맞고 살라 그렇게 하면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약자의 처세술이고 강자는요, 자비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산다고요? 예. 누가 강자라고요? 여자한테. 여자한테 잘 보여요. 설거지도 미리미리 하고요. 세탁도 미리미리 하고요. 저는 잘해요. 그런 거. 말 안 해도 해요. 스스로. 조금 짜증나는 건 뭐냐면 빨래까지 시키는 건 좋은데 그럼 세탁기가 하니까 안 갖다 널었다고. 그래서 갖다 널었지요.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긴가 보다 했더니 여기 조금 지나쳐가지고 말이죠. 아니 빨래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말랐으면 개가지고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해. 그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벌려놨으니까 결자 해지로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줘야지. 그럼 내가 그럼 그거 다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잔소리 들으니까 아이 잔소리 안 들으려면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빨래 말리면 빨리 개가지고 착 집어넣고 말이죠. 양말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 알아서 딱 집어넣으니까 세상이 편하더만. 그 다음부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거기까진 갔어도 말이죠. 그래도 하여튼 자존심이 남아서 한 가지는 안 해요. 뭐 옷 데리는 건 안 해, 내가. 옷 데리는 거는, 그거는 내가 진짜 그건 내가 못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잘 하면, 자기 옷 자기가 데려 입는 거죠, 뭐, 그죠? 설마 아니, 뭐, 와이프 옷까지 내 것까지 좀 데려줘.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데리는 것만, 다림질은, 거기까진 가면 정말 인간이 완전히 그냥, 이건 형편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못 간다.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죠. 그래서 대림질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해보면 일부러 잘하니까 안 되겠어요. 일부러 한 번 가면 한 줄, 두 줄 가면 두 줄 이렇게 대리나 안 대리나 똑같은 그런 형태. 뭐 그렇게 해놓으니까 냅둬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야지. 피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탁 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색깔 이상하게 변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냥 그다음 뭐 청소 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청소 하나하나 다 똑같이 뭐 그냥 가다가 뭐 청소하다가 몇 개 막 이렇게 막 부셔놓고 막 이러면 다음부터 청소 안 시켜요. 그게 이제 요용인데 해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림질까지는 안 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거기까지 간 아버지 있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정신이 어머니가 마음이 좋으시던가 아니면 아이들 정신이 덜 차렸구만. 아니면 나같이 머리를 쓰던가. 아주 나는 세탁을 원래 못해요. 뭐 해가지고 가서 세제 집어넣으면 말이죠. 가면 뭐 그 세제를 갖다 왕창 부어버리든가 아예 그냥 세제 안 받고 그냥 싹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세탁기 돌리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 물에다 집어넣고 빨래 하지 말아야 될 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빨래하면 반 쪽쪽으로 들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퍽 집어넣어 그냥 탁 해가지고 이거 줄었네. 이렇게 내가 빨래를 원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손도 대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빨래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 그냥 그런 거 다 알고 말이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널어가지고 이거 넣는 건 어떻게 널어야 되고 어디에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그거 자꾸 잘하니까 이거 완전히 내 일이 돼버렸어요. 설거지만 또 이렇게 좀 해놓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 힘드니까 그냥 뭐 내가 하지 막 까짓거 뭐 요새 아주 그래가지고 아주 주부 습진이 아니라 남편 습진도 걸려가지고 손이 아주 거칠거칠해요. 그죠? 그래서 핸드크림을 갖고 다니는데 이놈의 핸드크림이
손이 거칠다. 원래 이거 요새 이렇게 거칠진 않았는데 그 날씨가 추워서 그래. 그런 것도 있겠죠. 아주 주부 습진이 아니라 남편 습진도 걸린 적도 있고. 근데 이 설거지 같은 것도 말이죠. 이거 자꾸 하다 하니까 그것도 습관되더라고요. 먹고 말이죠. 어디 외출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설거지 안 해놓고요. 그냥 밤 한 11시, 12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 보통 해놔야 되잖아요. 집이 내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이만큼 싸놓고 가만 그러고 자요. 저거 네가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퇴근해가지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성적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좀 설거지부터 해야지 하고 설거지 하다가 그냥 이 성적 평가도 못하고 그냥 자고 말이죠. 그런 일이 종종 그렇게 슬픈 일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다 강자한테 하고 같이 사는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완전 우리 교수님 참 비참하게 사신다고요.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뭐 이상하게 뭐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말고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강자한테 잘 보이는 방법. 아니 그게 생존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안 쫓겨나고. 젊었을 때는 괜찮죠. 젊었을 때야 뭐 밖에 나가서 말이지 내가 안 살고 말이지 밖에 나가서 딴 데 살면 딴 여자들하고 살면 되지. 그렇지. 그때는 조금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 지나친 게 아니라 좀 지나면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이상한 데로 갔네. 불쌍한 이야기만 들어갔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평생 연금, 보험 이런 거 들 때도 이런 투자 이런 거고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수입이 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하고 비용하고 비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은 뭐냐면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것은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FI에다가 여기다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해가지고 1 플러스 R에 여기 I 이런 형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수입액이죠. 이게 토탈 베네핏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다 현재 가치하는 거죠. 이거하고 비용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이 금액이 이게 플러스다. 이게 서로 비교해 줄 거지.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돈 들어오는 걸 갖다 현재 가치한 것을 갖다가 서로 비교해서 이게 크다면 투자를 해야죠. 이익이 되니까. 그죠? 현재 가치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큼의 이익이냐면 화폐적으로 이자율만큼의 이익에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게 수입에 대한 것이고 이게 비용에 관한 것이 지금 100만 원 투자를 갖다 했을 때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만약에 제로면 투자할지 안 할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정지선이에요. 투자 여부를 갖다가 그래도 이렇게 이자로 한 10%씩 화폐적으로 들어오기는 와요. 그죠? 딱 본전이죠. 이럴 때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현재 가치하고 현재 가치에서 난 순현재 가치라고 해요. 이런 것을 이게 차익을 갖다가 NPV라고 그래요. Net Present Valu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다 수입도 다 비용을 현재 가치화한 거고 비용도 현재 가치화한 거죠. 그래서 순위 현재 가치, 이것을 순위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순위 현재 가치가 제로이면, 제로보다 크면, 그럼 이게 수입이 더 많으면, 그러면 투자를 갖다가 한다 안 한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죠. 그럼 투자를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다. NPV가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러면요. 투자해서는 안 돼요. 손해나요. 그죠? 그 투자는 이 양수이거나 아니면 같거나 이걸 비교해 가지고 이게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들어오는 것을 현재 가치화하고요. 비용도 만약에 100만 원 한꺼번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한다면 이것도 다 현재 가치화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가치화해서 전부 다 이거 서로 비교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여부를 갖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자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자가 올라가면요. 이자가 올라가면 분모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값이요. 올라가면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NPV가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가 상승하면 NPV가 작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줄여간다고요. 투자를요. 이자의 관계는 우리가 투자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결정할 거예요. 그 NPV를 계산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을 현재 가치하고 비용을 현재 가치화해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플러스가 이상이 되면 NPV가 플러스 이상이 돼버리면 투자를 결정할 거예요. 마이너스면요. 투자하면 안 돼요. 기각해버리고요. 나머지 이것을 투자를 결정을 하죠.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럼 얼마큼 결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 4번 사업, 5번 사업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돈이 이게 만약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NPV를 갖다 1번 사업을 갖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0이에요. 이건 170이에요. 이건 130이에요. 이건 100이에요. 이거는 80이에요. 만약에 이게 50이에요. 이런 사업이 만약에 있다 하면 투자 우선순위를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이게 100만 원씩 각각 들어가요. 100만 원 하면 이렇게 150만 원 생기고 130만 원 생기고 100만 원 생기고 이런 돈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게 가장 높은 걸로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는 거냐? 100 이하로 되는 거냐? 이건 수입이고요. 이건 비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투자를 갖다가 안 한다고요.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이거 NPV가, 그러니까 요거 비교해가지고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이거는 NPV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되면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죠. 제가 돈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을 갖다 몇 개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업을 먼저 하고요. 이거는요, 하면 본전인데 이게 만약에 105인데 이것도 남겠죠. 남겠지만 돈이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요게 1순위, 요게 2순위, 요까지 딱 수입을, 요까지만 투자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큼 나오겠어요? 한 80 정도가 200 투자하면 280이 나오니까 80이 남는다고요.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익이 많은 것으로 먼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500만 원 있다. 그럼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투자를 500만 원 있으면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투자하겠죠. 2번 투자하겠죠. 3번 투자 당연히 합니다. 4번이요. 투자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300만 원만 투자한단 말이에요. 투자 여력이 500만 원 있다 하더라도. 300만 원만 투자하고 여기는 요까지만 투자하고 투자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올리는 거죠. 즉 500만 원 있지 않고 만약에 150만 원 있다. 그러면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 투자가 얼마큼 하냐면 이런 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 놓고 어떤 거 이게 가장 큰 거 NPV가 가장 큰 거 이걸로 위주로 100만 원 먼저 이거 투자하고 이거는요 한 50만 원만 여기 투자 NPV 값이 이게 자꾸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내려가면 이 수입의 값이 높아지고 NPV 값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러면 높아지면 투자를 갖다가 더 늘리게 된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자와 투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소비하고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입니다. 이자율의 함수인데 마이너스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자가 내려가면요. 투자가 증가한다고요. 그 이자는 그럼 어디서 결정되는데요? 그럼 화폐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이자 결정하는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투자하는 결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 배웠고요. 이거는 말이죠. BC 분석, 이런 것을 갖다가 CB 분석이라고 많이 하죠. 이게 비용과 수입에 대한 분석을 라고 하죠. 이런 것은 그 비용 편입 분석이죠. 비용 편입 분석 이런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투자도 이런 걸로 갖고 하는 거고요. 뭐 어떤 사업에서 4대 강령을 갖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는 뭐냐면 그게 사업해야 좋습니까? 나쁩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갖다 결정을 먼저 하는 거죠.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우리나라 법에는요, 500억 이상에 대한 그 공사,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갖다 먼저 조사를 하게 돼 있죠. 법제화돼 있고. 근데 4대강은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어요? 당연히 사업 투자 우선순위가 높을 거니까 하고 당연하다고. 근데 해봤냐고? 안 했어요. 그게 흠이에요.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기업에서는 다 이런 것을 또 합니다. 크든 작든. 여기에 비용하고 베너핏하고 이것을 갖다 얼마큼 이익이 돌아오는가, 그게 얼마큼 그 국민에게 편리한가, 그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할 때도 이거 공사 여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 할 때 기업에서도 많이 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어떤 댐 입찰 공사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도로 입찰 공사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지하철, 민자역사 그걸 갖다 두려고 그래요. 자, 이게 수입하고 비교해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강북구 동대문구 이쪽으로 지금 뭐가 있냐면 우이동하고 신설동 사이에 민자 역사, 민자 지하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건설된다는데 2014년 말까지 건설되긴 글렀고 한 1, 2년 더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지하 경전철로 만들어지고 지금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사는데 귀찮아서 죽겠어요. 맨날 그냥 교통 다 막히고 말이죠. 뭐하러 그 지하철 옆에 4호선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또 만드는지 말이죠. 그거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우건설에서 지금 거기 민자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결정할 거냐 투자 여부를 비용과 수입을 갖다 비용을 분석을 합니다. 이거 할 때는요 비용 예를 들어서 지하철 예를 들어서 2000년이라고 할게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런 형태로 투자가 되겠죠. 2014, 15, 16 해야지. 만약에 그게 되면 지하철이 이렇게 건설되면 지하철 건설된 것에 한 10년 동안 수입은 그 지하철 공사가 가질 거예요. 대우건설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는 돌려주지요. 국가한테 그냥 기부하죠. 도로 그렇게 도로 그렇게 만들죠. 그죠? 그런 것을 국가에서 많이 합니다. 민간 보고 경춘고속도로 이렇게 지라 그래요. 경춘고속도로 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춘고속도로 짓고 나면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이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이것을 통행료 받아가지고 그 수입을 채워가지고 10년 후에는 국가한테 반납하라. 그런 공사를 하죠.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이 리스 BTL이라고 하죠. BTL 사업, BTO 사업이라고 하죠. 민간인이 빌트 만듭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해서 바꿔줘요. 그러고 나서 소유권을 국가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국가는 리스를 내거나 아니면 아예 소유권을 갖다 주고 나머지 그 사용권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국가는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민간인이 그걸 도로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 도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통행료를 받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그냥 국가에다 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만들자마자 바로 기부를 해요. 소유권을 줘요. 그 대신 그 운영권, 사업에 대한 수익권은 10년 동안 내가 갖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요. 사용권이 없어지니까 소유권은 국가로 돼 있으니까 그때는 국가 소유로 탁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을 BTL 사업, BTO 사업, 오너십 해가지고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죠. 자, 경춘고속도로 지금 짓습니다. 이걸 짓까 말까라고 하지요. 기업들이요. 그래서 2010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원 들어갔어요. 2011년에 만약에 150억 들어갔어요. 2012년에 만약에 200억 들어갔어요. 자, 2013년에 개통이 됐죠. 비용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수입은요. 수입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수입은 80억씩 나와요. 80억, 70억 나왔다가 뭐 점점 많아지겠죠. 뭐 맨 처음에 한 50억, 1년에 통행료 수입이 50억, 60억, 70억, 80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2023년까지 너희가 통행료 수입을 갖다가 얻어내라 하는 거죠. 수익은 수입이에요. 제가 건설회사예요. 이것을 내가 들어갈까 막 투자할까 말까. 돈은 내가 돈을 먼저 들여놔야 돼요. 그죠? 수입은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수입을 갖다가 현재 가치화하고 비용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죠. 이거 돈을 갖다가 1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현재 가치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큼 들어가냐면 비용은 시그마 I는 1서부터 1, 2, 3년, 3년간 들어갔죠. 그죠?
여기는 올해 당장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거 올해고 이거 다음 하니까 2년에 거쳐서 3번 투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0서부터 2까지 0년서부터 2년까지 돈이 들어가겠죠. 비용은요. 그래서 이게 비용은 여기 비용이 들어간 것에 시그마 1 플러스 R에 여기 I 해가지고 1서부터 0년도, 1년도, 2년도 이렇게 들어가고 수입은요.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수입은 이것도 현재 가치화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화 들어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거는 I가 있으면 여기는 J라고 하죠. J는 13년서부터 10년간입니다. 그렇죠? 1 플러스 R에 J를 해가지고 J는 어디서부터냐면 2가 됐으니까 3년서부터니까 3년서부터 10년까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J는 J는 3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까지, 13까지. 그럼 10년간이죠. 그죠? 10년간 들어오는 돈을 갖다가 다 현재 가치화 한 거예요. 그 현재 가치인 것을 R이라고 하죠. 여기는 비용은요. 비용은 C라고 하죠. 이 둘을 비교해서 그 NPV를 갖다 구하는 거지. 현재 가치화해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투자하자. 오케이 하고 투자를 한다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면 안 했었죠. 이게 플러스였었죠. 그러니까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를 했는데 그중에서 플러스 됐는데 이익이 상당히 NPV 값이 상당히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이면 악착같이 했겠죠. 그래서 사업을 투자를 결정해가지고 이건 돈이 남는 장사다. 그래서 딱 결정해서 딱 한 거예요. 그게 투자를 결정했던 방법이고 이것은 비단이 어떤 공공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간사업, 모든 이런 분야에서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비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남자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다 현재 가치화해서 이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죠. 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움직여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요. 모든 의사결정할 때는 투자할까 말까 이런 것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다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 할 때도 결정이 돼요. 내가 어느 남자하고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느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결혼 한 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혼하고 또 다시 결혼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면 이 사람 지금 후보자가 1번, 2번, 3번 이게 후보자가 있어요. 지금 짝 프로그램이에요. 짝 1, 여자 1번, 짝 2, 짝 3 이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남자가 하나 놓고 여자 하나 놓고 이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 상대자로서 누구를 사귈까 결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골라갑니까? 뭐 밥도 먹어보고 뭐 가서 뭐 저 사람이 이렇게 찍고 좋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현재 가치화를 다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잠깐 사귀고 말 거라면 그런 거 필요 없는데 평생 오랫동안 살 거라 하면 그럼 여자를 놓고 봐야죠. 10년,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는 이 여자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현재 가치화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가중치를 가면서. 난 여자가 늘씬한 게 좋아. 늘씬한 게 좋다고. 그러면 1년 후에는 약간 늘씬하겠죠. 10년 후에 이 여자의 늘씬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 빵이죠. 그죠? 20년 후에는요. 안 보는 게 낫죠. 마이너스죠. 달라져요. 현재 가치화를 해버리면. 미래에 대해서. 근데 난 이 사람은 학벌을 좀 보겠다. 학벌로 보겠다고? 한 번 졸업하면 밑에 끝에까지 다 졸업한 거죠. 학벌은 그대로지요. 뭐. 그런 걸 가중치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현재 가치화, 미래에 벌어질 걸 갖다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딱 해서 NPV가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 그래야 그 사람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난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틀림없다고요. 그것도 여기다 이런 것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정하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살 거니까 결정하면 딱 그렇게 잘 선택할 텐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면 그렇게 하면 틀림없는 후회 없는 짝을 부를 수가 있고요. 후회 없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결혼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